아마도 가장 큰 소식은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다면 패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대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39일 전쟁 때처럼 이란에 대한 또 다른 군사 공격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농업 산업의 필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알루미늄과 다른 제품들을 포함한 수량 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은행 산업의 한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인도 언론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하길 비료 부족, 연료와 다른 제품들의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인도인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상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인도 아대륙에서 기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 아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아닙니다. 만약 인도 아대륙에서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모든 대륙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물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무너지면서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더 잘 살았던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들 또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빈곤이 증가하고 가족과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국가들 간의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긴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긴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국가들에서 삶이 훨씬 더 힘겨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는 나쁨과 더 나쁨, 그리고 훨씬 더 나쁨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르시아와 서아시아 전역에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이란 관리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은 아마도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아니면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미국이 물러서면 상황은 나빠질 것입니다. 혹은 미국이 이 포위전을 계속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란다 씨.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그것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재앙으로 이어질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당신 나라에서 일어난 파괴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란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란 같은 나라는 전체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포위와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제재 때문에 많은 이란 제품과 필수품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제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서로 다른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취약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이 석유 화학 공장을 폭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약 공장도 폭격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폭격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학교도 폭격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대학들을 폭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수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청년 미래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첫날에 그들은 168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학살했습니다. 거의 모두 여자아이들이었고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거의 모든 이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규모 작전의 첫날은 모든 목표가 매우 신중하게 선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몇 주 지나면 실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는 최대의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봉쇄 속에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제 말은 미국 상원의원들과 지도자들이 이란인들이 굶주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그들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란은 분명히 많은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카스피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웃으로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코카소스, 이라크, 터키가 이웃 국가입니다. 그래서 봉쇄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삶을 훨씬 더 어렵게, 훨씬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피해자입니다. 이란인들은 더 강하게 버티며 이것이 생존을 위한 싸움임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은 문명 국가이고 그들의 종교적 이념인 이슬람, 특히 시아파 이슬람은 독재자와 억압자에 맞서 매우 저항적이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이란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회복력과 저항력을 줍니다. 반면에 미국에게는 이것이 스스로 택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오래 버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 사태가 다시 전면전으로 번지든 아니면 봉쇄전으로 계속되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란인들에게 더욱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파괴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기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고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화면 옆을 보고 있는데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평범한 미국인, 평범한 서양인은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처럼 수출이 중단된 나라들을 보면 이라크의 남부 터미널 수출도 발이 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주요 동부 허브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들이 석유를 수출할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도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로 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계속해서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1000만에서 1500만, 2000만 배럴까지 석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들어오는 비축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충격이 시스템에 가해진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LNG도 그렇고 모든 화학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료, 헬륨 이런 부족 현상들은 모든 종류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 라인들이 단순히 멈추게 됩니다. 속도는 느려지고 인플레이션은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네타냐후, 그리고 물론 시오니스트 로비와 이스라엘 정권이 우리와 전 세계 국제사회에 강요한 결정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출구 전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란과 미국이 휴전에 합의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레바논을 융단 폭격해서 그 휴전 협정을 깨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휴전 협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대신 네타냐후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도 휴전 협정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레바논에서 열흘 동안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한 후에 잠시 동안 휴전 협정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잠깐이었고 이후에 다시 학살을 계속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이 5나라가 미국을 도와 이란에 맞섰던 5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해협을 빠져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그 협정, 즉 휴전 협정의 또 다른 위반이었기 때문에 이란인들은 그 선박들이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란은 오직 이란의 적대적이고 전쟁에 참여한 국가에 소속된 선박들에 대해서만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 외에는 러시아 선박, 중국 선박, 이라크 선박, 오만 선박,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의 선박들은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와 연관된 선박이라도 이 5나라 중 하나에서 온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휴전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게 그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먼저 오늘 아침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이 열심히 일하니 믿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상황을 아시도록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3명이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이란, 미국 서버를 넘나들면서 아시다시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엔드에서 노력 중입니다. 오디오가 작게 들리거나 비디오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림 전달이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 목소리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정권,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주 베이징에서 많은 인터뷰를 할 때 폭스뉴스 전체 취재진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스뉴스는 명백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그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점이 흥미롭죠. 수백 명의 중국 아이들이 양쪽에 서서 미국과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폭스뉴스 입장에서는 와, 미국을 봐라. 우리가 다시 위대해졌다라는 시각이죠.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존경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르게 봅니다. 저는 시진핑이 트럼프가 세계 최대 자기애자임을 알고 트럼프가 원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아첨하고 온갖 칭찬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미소를 지으면서 와, 나는 정말 대단해. 정말 멋져. 시진핑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해서 트럼프를 아주 쉽게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물론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위해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강화하려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가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죠?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주식시장,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사상 최고치라며 그것만 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주식시장 가치의 40%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회사가 이렇게 시장을 부풀리고 있다는 게 정말 터무니없죠. 하지만 샌드위치 하나랑 생수 한 병을 사러 나가면 미국에서는 $25 나듭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이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로버트 페이프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전체 논지는 확전의 덫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페이프 교수님의 통찰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페이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이 세계 네 번째 초강대국, 네 번째 주요 강국이 되는 길을 정말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보고, 물론 중국도 보고, 러시아도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세 가지 주요 국가로 봅니다. 이 나라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군사적으로든 이런 나라들은 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리고 예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27일에는 완전히 열려 있었죠. 생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유조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은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란 국민들과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테헤란에 계시고 이란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깊은 통찰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이 실제로 드러났나요?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세계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이란이 한 번이 아니라 2개의 핵보유국을 견뎌냈다는 새로운 힘을 인식하고 있나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위해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월 11일 네타냐후가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트럼프에게 이건 금방 끝날 일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였습니다. 우린 7일이나 10일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죠. 이란도 빨리 제압할 수 있다고 했고 트럼프는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작전도 성공적이었다고 봤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7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이란도 아마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 길어도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전복시킬 수 있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90일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목표에 전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는 이 테러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적했듯이 혼란으로 이어질 이 토끼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란 사회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란 거리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하며 오랜 버팀과 새로운 질에 대해 낙관적인지요? 그 시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이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론 제 경험상 모두 일화적인 것이긴 하지만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들도 일반 이란인들 사이에 강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초강대국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정권은 12일 전쟁에서 이란인들에게 꽤 쉽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이 번개 같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 8일이 지나자 휴전을 요청한 쪽은 이스라엘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광범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요르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터키 같은 나라들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단적 서방, 유럽 국가들도 간접적인 지원과 최대 압박,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인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이란인들, 일자리를 잃은 공장 노동자들이나 파괴된 공장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란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도 있지만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란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공격의 두 번째 물결은 더 심각할 것이고 아마도 지상 공격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라크, 쿠르디스탄, 북부 이라크에서의 테러 단체 지원과 파키스탄 국경의 타크피리, 살라피 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아니요, 파키스탄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파키스탄 내 무인지대와 이란 내 테러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훈련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결국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젊은 세대는 지난 2개월 반, 3개월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연락하고 있는 제 제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이란이 오늘날 보여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힘든 몇 주, 몇 달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것은 오만과 자만뿐만 아니라 47년 동안 지배해온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란을 후진적으로 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세계관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이 확 트였어요. 여러 도시에서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요. 하지만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그건 상하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나 광저우, 베이징에 대해 듣곤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그 도시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발전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서방에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 자주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배운 것은 대부분 서방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제 인생 내내 중국에 대한 소식은 서방 소식통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소식도 서방 소식통에서 나옵니다. 이란은 후진국이고 중세적이며 미친 물라들이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든 말이죠. 부패했고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없고 국민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살짝 밀기만 해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요. 그게 말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급여를 받는 이란 출신 망명자들과 기업, 시온주의 로비와 연계된 이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필요한 말을 반복해주죠. 하지만 그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이야기 사이의 격차가 크고 상대방이 강력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마도 지금 네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초강대국이며 스스로 그렇게 입증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밀란디 교수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 6년 전쯤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 충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살았고 그곳을 제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도시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에 이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란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Danny Haipong, Dialogue Works, The Duran, Cyrus Jansen, 그리고 여기 제 좋은 친구 Katie Harper Show와 같은 채널들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어도 제 커뮤니티 사람들과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해낸 일은 모든 것이 진정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는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란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요 언론과 이른바 서방 세계 전체에서 이란이 무섭고 나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구인이자 서구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나라에 너무 실망했고 우리가 초래한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캐나다는 그냥 둘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 중 하나가 옛 유고슬라비아였고 베오그라드를 방문해서 그곳에 파괴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1년 반 전에 저는 돈바스 분쟁의 최전선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방 언론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일이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 사이러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튜버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정학 분석가든 뭐든 간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 커뮤니티와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뜻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많은 분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분들의 시청자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신 넓은 네트워크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더 큰 정상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모두 영웅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더 많은 분들이 이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시청자분들 모두 이란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몇몇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던 좋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여러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입니다. 클린트와 힐러리 맨레브렛의 Going to Tehr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악관 관리들이었고 이 책을 썼습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은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알리프 쿡이 쓴 것으로 그는 현재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전 영국 고위 관리입니다. 그는 저항, 즉 저항의 축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은 저항, 이슬람 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트럼프가 이 학살과 전 세계적인 위기를 시작한 핑계 혹은 적어도 핑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제목은 위험한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피터 오본으로 그는 영국에서 훌륭한 작가이자 평론가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당신의 도시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이 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밤에 강가를 따라 그냥 걷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라면서 주입받았던 많은 고정관념들이 저절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깨지고 그게 새삼에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된 이야기를 이용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팍스를 보든 CNN을 보든 나머지 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들입니다. 규모가 조금 작고 더 미묘하며 더 정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앱스타인 계급, 즉 제국의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앞으로 어두운 날들이 있을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저는 결국에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이러스에게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쇼가 시작할 때 저희가 금융 및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 다룰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조작의 일부는 우리가 앱스타인 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단속할 수 있는 유일한 당국이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곳이고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민사 권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거짓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 의해 수십억 달러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이러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대한 도시 충칭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사이러스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아니요. 교수님과 알렉스, 드릴 말씀이 있고 코멘트도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때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중국에서 여러 해를 살았고 서구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정말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을 나누려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시민으로서 중국에서 여러 해를 살았고 오랫동안 일도 했으며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정말로 중국 사회에 잘 적응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 공정하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다시 말하지만 저는 베이징에 있었던 폭스뉴스 취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뉴스 클립이 있었는데 폭스뉴스 기자가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 주변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이었어요. 여기서는 교통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제대로 길을 건널 수도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기자가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던 거죠. 여기는 오토바이 전용 도로고 인도는 왼쪽에 있는데 말이에요. 영상 찍으려면 인도에서 쉽게 걸었을 텐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비켜요. 불평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바로 들통록난 아주 좋은 예시죠. 분명히 중국 네티즌들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촬영했죠.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충칭에 가봤다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알렉스는 5, 6년 전에 그곳에 가서 그의 미디어 팀과 함께 그 도시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었고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젊은 세대가 중국을 여행하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CNBC에서도 이제 이주한 미국인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지난주에도 그들은 선전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약 3,500달러를 벌며 저는 정말 훌륭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 월급으로도 저는 아주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도시는 더 안전하고 범죄도 없으며 거리도 깨끗하고 음식질도 좋아졌고 삶의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난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중국이 85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송에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미국에 계신 이란 여성분이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당신의 나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화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이러스 얀센,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조차도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전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며 머리를 자르고 소박한 월급을 벌고 있어요. 라고 했죠. 저는 미국 사람들이 쳇바퀴에 갇혀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걸 봐요.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이란에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가족 모임이든 종교적인 명절을 기념하든 함께 식사를 하든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했죠. 이건 이란 사람들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알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 살면 빈곤이 주변에 있고 생활비는 엄청나게 비싸죠. 최저임금으로 일하면서 월급날만 기다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죠. 다음 주 금요일 월급을 기다리며 겨우 청구서를 대고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냥 살아남으려 애쓰는 거죠. 돈을 저축하거나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청구서만 간신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유튜브 채널과 독립 미디어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당신이 이렇게 찾는 곳이 많고 많은 지정학 채널들, 아마 지금쯤 30개나 40개 정도가 당신을 초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당신은 매일 이런 멋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해주고 계시죠. 저는 다시 핵 프로그램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노릴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농축 우라늄입니다. 이건 분명히 미국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몇 달 전에 우리가 이란에 고립된 전투기 조종사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믿기 힘든 임무를 해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부활절쯤 일어났습니다. 피터 헤그셋은 자신을 국방장관이 아니라 전쟁장관이라 부르는데 제 생각엔 전쟁장관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전쟁범죄의 장관. 네,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활절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가장 놀라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 장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미디어에서도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임무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단 한 편의 기사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몇 주 전 미국인들과 얘기했는데 그들이 사이러스, 우린 이란에서 대단한 일을 했어. 우리가 그 남자를 구출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가 그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제 생각엔 우리가 그를 위해 퍼레이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일면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CNN과 단독 인터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글쎄 아마도 그게 극비라서 그런 걸 거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틀렸다고 증명해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시도했던 건 비밀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만약 성공했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가 이란에 들어가서 우라늄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과가 됐을 테니까요.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저지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는 내가 시진핑을 만났다고 말하곤 하죠. 제가 그에게 말했죠.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느니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폭스뉴스조차도 그걸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나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는 내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냥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중국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실수하고 입을 열어 스스로 곤란하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웃기죠. 하지만 이게 핵 프로그램이나 없는 점에 대해 시각을 갖게 해주죠.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되나요? 이란이 앞으로도 그걸 계속 보유하게 될까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전문가이고 이란 현지에 계시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께 피터 오브라이언의 위험한 망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게러스 포터의 조작된 위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정말로 조작된 위기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이 나라를 악마화하는 구실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권의 요구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란을 겨냥하기 위한 구실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봤던 무장 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란 경찰이 이틀 만에 5만, 10만, 20만 명을 학살한 것처럼 꾸몄죠.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즘 말하는 4만 명이든 어떤 숫자든 간에 말이죠.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은 전쟁을 위한 밑작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 CIA와 모사드가 자금을 댄 무장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여왔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서방 언론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죠. 네타냐후와 연관된 채널 14는 무기가 반입되었고 그 무기로 수백 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에 이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화로운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경찰관 수백 명을 포함해 총 3,117명이 사망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도시에서 이 테러리스트들과 경찰 사이의 교전 중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 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이 저지른 이 만행, 그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이 테러리스트들, 이 모든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변명이나 이러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거짓말은 이제 학교와 대학,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선전도구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할 때마다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란인들이 며칠 만에 자기 국민 수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핵 프로그램 미국의 인정에 따르면 평화적인 것입니다. 미국 대테러 책임자인 조 켄트는 최근 전쟁이 시작될 때 사임했는데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시온주의 로비와 이스라엘 정권 그리고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시 게버드는 선서하에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이란이 어느 시점에서도 핵무기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 나라를 파괴하려면 변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싶었을 때 그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젊은 시청자들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그들은 아기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미국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이야기를 이용해 이라크를 악마화했습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은 불법적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이 거짓말로 미국 여론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인의 절반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권군이 실제로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전원을 뽑고 신생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서방 언론에서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만행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언론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핵 프로그램은 단지 도구입니다. 이미 리비아와 비아그라 사건에서 비슷한 난리를 본 적 있습니다. 비아그라에 대한 주장이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마약에 대한 주장을 기억하시죠? 항상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죽음과 파괴, 억압, 제국주의를 정당화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에는 그들이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로버트 케이건, 이 대부 같은 인물은 신보수주의 운동의 대부이자 이란을 극도로 싫어하는 로버트 케이건, 그는 옳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으로 가장 큰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데 먼 미래에는 제국주의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제국의 쇠퇴는 평범한 미국인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시장을 조작해서 수십억을 벌어들인 당신이 말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미국과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로버트 케이건을 언급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는 최근에 더 애틀랜틱에 놀라운 기사를 썼거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란에서의 체크메이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더 애틀랜틱 기사에서는 워싱턴이 이 전쟁 패배의 결과를 되돌리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분이 일종의 대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친보수주의자입니다. 그는 미국과 우리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나서서 트럼프가 이란에서 궁지에 몰렸다고 밝히는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국식 사고방식이 뒤집힌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미국에게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알렉스, 제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에프스타인 계층이라고 부르거나 마가 환경이라고 부르는 이 집단이 엄청난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열성적인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들은 너무 세뇌되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트럼프와 메가 운동은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타이타닉호와 같고 이제 막 거대한 빙산과 충돌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배는 결국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배에 남아서 마치 배가 뉴욕시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실을 깨닫고 배에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많은 공화당원들이 그런 전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미국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투표했다고 말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트럼프에게 세 번이나 투표했으니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물론 늦긴 했지만요. 트럼프에게 3번 투표했지만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이제 그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마가 운동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에 직면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나르시시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더 세게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일 뿐입니다.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구가 제공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재앙에서 어떻게든 방향을 바꿀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혼란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더 큰 격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지고 있는 쪽이라면 어쩌면 군사공격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란은 그 점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만약 지상 침공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마도 미국 군대의 사상자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게 결코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란 청년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언급하셨죠. 이 점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정말 많은 공습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억제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낸 공습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좀 웃기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당신네 나라를 폭격할 거예요. 우리는 제재를 가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도 현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봐요. 나를 폭격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미국을 지지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을 정말 존경해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바꿔놓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주 전에 저희가 1대1 인터뷰를 했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젊은 이란인들이 서구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들은 확실히 서구 미디어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믿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고 상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세력이 등장하고 있고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들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싣고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그 점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러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체계, 민주당에 대해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들은 중간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점점 하나의 정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4년 전만 해도 민주당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화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미국 정치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꽤 혼란스럽습니다. 제 말이 모란디 교수님, 제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권 계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정당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지배계층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더 크고 위대한 각성이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이 지배 계층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는 정책의 완전한 전환과 미국인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 전쟁들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사회 대다수와 과도 정치가들, 지배 엘리트들, 에프스타인 계층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정당 내부에서의 내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파에서는 터커 칼슨, 캔디스 언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정권과 시오니즘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손상되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정권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네타냐후, 그리고 이스라엘 정권과 시오니즘이 어디에서나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이러스, 이제 넘기겠습니다. 또한 니마의 채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다음 인터뷰로 가셔야 하니까요. 네, 니마, 다음에 가실 곳이 다이얼로그스 맞나요? 거기로 가시는 건가요? 네, 이 대화 잘 되고 있습니다. 니마는 약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몰랐습니다. 일정만 겹친 거라 문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니마, 청중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스트림을 보신 분들께 대화 후 니마 방송을 추천합니다. 누가 채팅에 링크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사이러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사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러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사이러스. 이건 아마도 우리가 Let's Talk Geopolitics에서 나눈 가장 심도 있는 지정학적 대화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 나라가 함께 모이려고 할 때는 정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끔 이란에서 오는 신호가 중국 신호와 미국 신호와 섞여서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뭐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사이러스, 지난 1시간 동안 마란디 교수님과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채팅창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란이 비료를 내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일부 물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물 운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동맹국이라면 분명히 그 컨테이너 선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란은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페이프 교수님의 이 확전의 함정에 대한 소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란이 세계의 새로운 네 번째 권력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월 27일까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세 나라만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거대한 경제 강국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란은 지정학적 강국은 아니지만 경제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 세계 경제를 통제한 사례에서 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 화폐는 지난 몇 주 동안 특히 엄청난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용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만 알렉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3개월 동안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들은 47년 동안 제재 아래에서 고통받아왔어요. 그래서 47년 동안 살아남아 온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롭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수 조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러스, 우리는 2026년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 그게 너한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아니지. 알렉스, 나는 원래 플로리다 출신이야. 거기가 내 고향이야. 내 말은 나는 쿠바 해안선에서 90마일 떨어져 있어. 나는 기억해야 해.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 알렉스? 나는 플로리다에서 자라며 그곳 학교에서 쿠바에 대해 배웠어.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였어. 그래서 악하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걸 정말 또렷하게 기억해. 그냥 그래픽으로 알잖아. 민주주의는 좋다. 그리고 웃고 있는 남자가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쁘다. 그리고 그냥 사악한 독재자 같은 그림이 있었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항상 어떤 일에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알렉스, 너도 나도 알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나라야. 그리고 이게 내가 미국 현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야.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알렉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중국을 북한처럼 생각해. 그리고 내가 진짜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할 때는 북한처럼 사람들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곳을 떠올려. 맞지? 북한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없어. 물건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도 없어. 해외로 여행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그들은 북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 미국인들이 그게 중국이라고 할 때 나는 얘들아, 이건 말도 안 돼. 중국인 관광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어디든 여행해. 그러니까 내 말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들이 한 1억 1,800만 번 정도 여행을 했던 걸로 알아.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 1억 1,800만 번 모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알렉스, 우리는 이런 흔한 이야기들을 듣게 돼. 만약 중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전혀 다르지. 그리고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저는 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고 그곳이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가 되었어요.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그곳에 갔었죠. 중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보면서 오케이, 구글을 빨리 열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나요? 빨리 열고 싶다. 페이스북 같은 걸.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용 심카드를 사러 뛰어가면서 이제 나는 세상을 열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요. 비록 지금은 북미에서 수백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이곳에 오고 있지만 이제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영상을 올리면 수백만 조회수를 받던 채널들이 이제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채널들은 사실상 패러디 채널이 됐어요. 네, 맞아요. 알렉스, 흥미로운 점 하나 짚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봤죠? 알렉스, 기억나죠? 아마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많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정말 흥미로운 게 고든창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알렉스, 우리가 봤던 건 이런 메시지였어요. 중국인들이 수만 달러를 내고 페루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페루에서 남미와 중미 국가들을 거쳐서 멕시코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이드에게 수천 달러를 주고 멕시코 국경까지 가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그냥 떠납니다. 이렇게 한 중국 남성의 정말 유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선전의 희생자들이죠. 그들은 계속 이런 생각과 말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중국에는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더 나을 거야.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나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고 영어도 못하는데 여기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중국 식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이럴 영상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나를 봐요. 알겠죠? 나는 지금 알다시피 텍사스의 어떤 형편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식기세척기 일을 하면서 뭐든 벌고 있죠. 여기서 세금도 안 내고 시간당 $10 받으며 일하지만 살 수 있는 게 없고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속았어. 인터넷에 속았고 미국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았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알렉스, 이번 주에 나는 워싱턴주에 있었어. 출장 때문에 갔었지?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도시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 아주 작은 도시야. 거기 작은 공항이 있었지. 알겠어, 알렉스. 나는 요즘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스포켄 공항에서 쿱 샐러드 하나, 생수 한 병,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샀어. 그게 $38나 들었어. $38야, $38.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뉴욕시 공항이나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아니야. 여기는 워싱턴주 스포켄이야. 여기는 작은 지역 공항이야. $38라고 했을 때 나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어. 내가 혹시 제 주문을 다른 사람이랑 합친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친구야,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미쳤다. 이 사진 진짜야? 잠깐만, 좀 더 축소해 볼게. 이걸 너한테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미하일 아폰테라는 브이로거가 나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걸 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와퍼 세트, 콜라와 감자튀김 포함가 22유로부터 시작하고 더블 와퍼는 26유로, 트리플 와퍼는 30유로, 그리고 로데오 와퍼는 그나마 저렴한 편인데 24유로야. 뭐라고? 정말 놀라워. 그리고 알렉스,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보는 거야. 그들이 음식의 품질을 보고 그 음식의 가격을 보고 실제로 자신들에게 얼마나 드는지 알게 되는 거지. 미국에서 사는 건 정말 비싸.
나는 내 패트리온 회원들을 위한 왓츠앱 그룹이 있어. 이번 주 채팅 주제는 미국의 생활비였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했어. 나는 보스턴에 살고 있어.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결국 중요한 건 살아남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청구서만이라도 낼 수 있는 거야. 미국인들에게는 그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야. 그리고 내 생각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여기서 본 건 분명히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알렉스, 우리가 이 스트림에서 매주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엄청난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알다시피 그건 정말 슬픈 일이야. 슬픈 이유는 미국 정치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야. 너도 알다시피 너도 유니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내 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엄청나게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낸시 펠로시는 역대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지. 그녀의 시장 타이밍 능력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그녀는 정확히 적절한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거든. 그녀는 방금 이 바이오테크 회사 주식 5만 주를 팔았어. 다음날 FDA가 그 바이오테크 회사의 신약을 승인하지 않아서 주가가 40% 폭락했어. 와, 낸시 펠로시가 그 주식 발표 전날에 5만 주를 판 건 정말 대단한 타이밍이네. 넌 나한테 말 못해. 한 번 정도는 그녀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낸시 펠로시 주식 트레이더처럼 신뢰받는 트레이더도 있었어. 그 사람이 월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전체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도 알다시피 낸시 펠로시와 함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녀가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낸시 펠로시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녀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다시피 이런 정치인들은 연봉이 대략 20만 달러 정도야. 미국 대통령의 연봉도 약 41만 6천 달러 정도라고 알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 몇 달 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월급을 받지 않잖아. 그는 내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연봉을 거부했다고 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술수를 부리고 있지. 우리가 골든폰에 대해 지난주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지?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폰을 출시한다고 말했어. 가격은 600달러야. 모두가 100달러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 그는 5만 9천 명, 이 100달러씩 보증금을 냈다고 했어. 그리고 지난주 기준으로 트럼프 그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약관이 업데이트됐다고 했어. 실제로 폰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출시할지 말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지. 실제로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건 네가 이미 100달러 보증금을 낸 이후에 우리가 업데이트한 공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아. 알다시피 실제로 시장에 출시할지는 아직 미정이야. 그러니까 100달러 기부해줘서 고마워. 그 5만 9천 명 모두의 돈이 도널드 트럼프의 뒷주머니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래들을 모두 봐왔지. 정말 엄청난 부패를 봐왔어. 내 생각에 중국이 이 부분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또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의견이 정말 많았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 알렉스. 그리고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해볼게.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 멋진 아침이었어. 분명히 투자자들도 대단하고. 하지만 여러분, 내 말은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이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중국이 가진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알잖아. 그리고 그거 알아? 지금 당장 중국에 가는 다음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앨런? 다음 세계 지도자는 누구일까? 다음 주 중국에 가는 사람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야. 그래서 그게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정말로 지정학의 중심이 되고 있을 때 양쪽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쪽엔 푸틴, 다른 한쪽엔 트럼프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베이징에 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데려온 인물들을 보세요. 알다시피 젠슨 황,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정말 최고의 미국 기업들의 CEO들이 모두 중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려고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점은 미국 정부가 내뱉는 수사들은 완전히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최고이며 중국은 필요 없고 디커플링 해야 한다는 허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 갔고 아첨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진핑은 지정학적 게임을 잘했고 트럼프에게 아첨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알렉스. 조 바이든이 자신의 관료들을 보냈을 때 중국은 그들을 무시했죠.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지 않았어요.
시진핑도 보내지 않았고 총리도 보내지 않았죠. 그들은 사실상 4급이나 5급 정도의 중국 관료를 보냈어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시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아요.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르시시스트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시진핑이 직접 나와서 그와 악수했죠. 그들은 500명의 중국 아이들 이 미소를 지으며 중미 국기를 흔들며 뛰게 했어요.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는 완전히 무장 해제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시진핑, 이 사람 정말 대단해. 난 이 사람을 좋아해.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내 개인적인 친구야. 알잖아요. 이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하죠. 지미라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미라이는 중국에 많은 나쁜 짓을 했다고요. 신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은 혼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고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알렉스? 저는 트위터에 있었는데 매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에 가서 중국에 가서 지미라이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말하더군요. 그가 중국과 대만 논제를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 없는 인권운동가가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미국 정부 관리가 당신 나라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알렉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게 쿠데타라는 걸 알고 있고 군사 개입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게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은 제쳐두고 지금 유럽을 보여주세요. 우리 유럽 동맹국들도 미국을 보면서 이건 완전 재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앱스타인 파일들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약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세 환급 수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린란드는 어디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배, 병원선 같은 걸 보내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도 돼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 중 20가지 넘게 나열할 수 있지만 미국 국민에게 실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그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선장인 도널드 트럼프 자신과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알렉스, 그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당신도 알다시피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을 데려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약 14.7조 달러 시가총액을 합쳐 데려온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규모입니다. 테슬라의 실제 판매량은 중국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이곳에 와서 회사를 세우고 미국 내 일자리에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분들도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테슬라도 여기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대부분은 수출됩니다. 여기서 이익을 얻는 또 다른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그 수익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들은 선전에 있는 제조 공장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경영진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며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상장 기업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익을 얻는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월마트가 많이 있고 화이자도 이 나라에서 큰 기업이며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중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제인 스트리트라는 회사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40명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곳 중 하나이자 수익 면에서는 JP모건보다 더 큰 강력한 회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트레이더라 하지만 저는 마켓 메이커라 부릅니다. 그들은 여기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이 시장에 큰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늦게 매우 이례적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시장은 오후 중간쯤 반등하며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SN 그리고 P가 마감 직전에 92포인트 하락하며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인 스트리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라이브 스트림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제인 스트리트는 암호화폐 세계 그리고 몰락한 FTX의 궁극적인 인큐베이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립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와 그가 세운 알라메다 리서치 그리고 캐롤린 앨리슨 모두 제인 스트리트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제인 스트리트의 공격적 전략이 원자재 시장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물론 ETF에 13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 규제 당국에 의해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이러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똑똑하잖아요.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인 스트리트는 40명의 내부 파트너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도 없고 주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CEO가 없는 평면 조직으로 분류되지만 JP 모건보다 더 큰 이익을 냅니다. 와, 그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룹니다. 진 스트리트 여러분. 네, 그들도 계좌 받는 사무실이 있지만 큰 돈이 오가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돕기 위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좋아요. 알렉스, 우리 팀에게 저 그래픽을 띄워달라고 해줘.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어요, 사이러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걸 보면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에 갔는지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블랙록의 레리 핑크, 블랙스톤의 슈어 치먼이 있습니다. 보잉, 카길, 시티뱅크, GE 에어로스페이스, 골드만삭스, 마이크론, 퀄컴의 CEO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CEO 12명이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들이 가는지 아시겠죠? 바로 시장 규모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2026년에 중국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링 인재, 첨단 제조업, 그리고 빠른 제품 개발 주기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요즘 핫스팟입니다. 문제는 알렉스, 네가 베트남에서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최고의 공구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조업을 원할 때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면 전 세계 50개국 어디에서든 티셔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소비자 전자제품이나 고급 제품,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항공우주 산업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공급망 현실에 맞춰 생태계와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깊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죠? 그들은 고객, 파트너와 가까이 있고 싶어하며 혁신이 장기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프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 그래픽은 잭 다이크볼그가 공유한 건데요. 그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미국인으로 중국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흥미로운 점은 2023년에 많은 CEO들이 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중국의 재부상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CEO들이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 이미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해온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때 전 세계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당신은 종종 저를 칭찬하면서 평화의 대사라고 말하죠. 물론 당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기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윈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이 그 점에서 최고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120개국 이상과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가 11조 달러가 넘는 거래를 성사시킨 이유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전 세계 1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1대1로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2년 만에 그게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다시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1대1로 프로젝트 재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경제, 생태계, 공급망,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영상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제가 장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섬유 공장을 견학했던 때입니다. 그 공장은 노르웨이 기업가와 중국인 파트너 2명의 뛰어난 남성이 세웠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방식을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합니다. 노르웨이인 비즈니스 파트너 알렉스는 유럽 전역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정말 대단하고 당연히 많은 스칸디나비아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국인 비즈니스 파트너는 현장에서 자신의 팀과 함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급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은 유기농이고 모든 면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달됩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의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들의 공장은 정말 깨끗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미와 앤디,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남자들입니다. 저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전체 팀과 함께 3일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리토에 300명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세요. 칼리토는 정말 놀라운 회사입니다. 그 영상은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 중 하나이지만 사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야말로 기업들이 왜 중국으로 가는지 그리고 중국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스, 이런 쇼케이스나 캔톤 페어 같은 곳에 직접 가서 취재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죠. 알렉스, 당신은 세계 각지에서 광저우로 오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죠. 그리고 알렉스, 제가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 행사는 최소 75년간 이어진 걸로 합니다. 네, 그 행사는 1년에 2번 열려요. 이번이 139번째 캔튼 페어였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당신이 말한 내용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인들과 브렛 바가 베이징 한복판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그를 둘러싼 모든 신에너지 차량들을 잘 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몇몇 자동차들을 보면서 BYD, 아이토, 세레스, 니오 같은 이름들을 확인했기를 바랍니다. 이 자동차들은 곧 여러분 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차들을 구할 수 없어서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차들은 곧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도 들어올 겁니다. 캐나다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차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베이징 오토쇼에서 흥미롭게 본 것 중 하나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토쇼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가 말하길 저는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의 관련성을 잘 모르겠네요. 모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가 말하길 들어보세요. 이 신에너지 차량들이 영국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터리나 라이다 같은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험에 가입시키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CATL이나 BYD 같은 가장 큰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BYD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BYD는 80년대부터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BYD는 자동차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여전히 거대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CATL은 회사입니다. CATL은 다른 완성차 업체와 경쟁하기보다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CATL은 신에너지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배터리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돈 낭비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모든 종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온, 니카드, 뭐든지 자동차에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600, 700, 900, 1000km로 늘고 확장 기능 사용 시 1500km까지 가능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보면 이건 직원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비아디는 직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서에만 15만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들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가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이런 자동차를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진출하는 시점이 매우 흥미로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휘발유가 갤런당 4, 5달러이고 캐나다에서는 리터당 2달러에서 2.20달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리고 이 부분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이 정말로 가는 곳은 바로 긱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의 배달 기사들, 우버 기사들이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작은 이삿짐 업체들도 포함됩니다. 북미의 긱 이코노미는 이란에서 에너지 문제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평범한 배달이나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타격을 줍니다. 며칠 전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어떤 남자가 요금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어요. 우버 기사 한 명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는 이 요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멈춰서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증가하는 비용을 따라잡기 위해 플랫폼을 조작할 수 없어요. 이게 우버 기사와 도어대시에 영향을 준다면 북미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팬데믹 동안 이들이 경제를 지탱한 영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알렉스, 오늘 라이브 스트림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오늘 팬분들로부터 좋은 댓글도 받았어요, 알렉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 좀 헷갈렸어요. 이번에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하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알렉스, 여기서 정말 멋진 점은 우리가 렛츠토크 지정을 깨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이 아마 8번째나 9번째 연속 방송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번이 9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 최고의 지정학적 통찰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고의 게스트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고정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를 믿고 그런 통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로 옮긴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 내일 제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홍콩 비행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여름 동안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제가 중국 현지에서 방송하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중국에서 다시 운영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앞으로 여행도 많이 할 예정이고 알렉스와 모두에게 미리 말하자면 홍콩에 4, 5일 머물 계획입니다. 상하이에는 프로젝트 때문에 갈 예정이고 구이저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거기서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광저우로 돌아가 그곳을 거점으로 삼고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곳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여행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있는 충칭에도 갈 예정이에요. 함께 더 많은 영상을 찍고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으로 2달 동안 저는 계속 여행을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중국 곳곳의 다양한 장소에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완벽한 기회입니다. 저와 제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새 아이를 데리고 중국에 돌아옵니다. 매년 여름마다 중국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중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중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처럼 중국 중심의 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겐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기대돼요. 토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라 헷갈리셨을 텐데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기대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슈퍼챗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스폰서와 협력하지만 전체 운영을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